우리가 기술이 없냐,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삼성이 진짜 경쟁자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네. 중국이 아니라 네. 일본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앞으로 일본이 그 환율 140엔, 네. 그다음에 엄청난 자금력, 네. 그리고 미국하고 손잡고 아시아의 중국을 제조업에서 견제할 수 있는 슈퍼 파워로 만든다라고 하는 전략에서 놓고 보면 한국이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네. 일본의 부상이다. 제가 지금 두 분 교수님 아주 말씀을 들으면서 한미 FTA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반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레버리지는 더 커져간다. 이제 반대를 한다는 의미를 잘 해석하십시오. 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최병인 교수님은 경제사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변해왔는가가 유럽의 패권 변화에 비추어서 반추해서 지금 그 변화의 변곡점에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를 지적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 신세동 교수님은 금융을 또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금융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산업과 금융이 어떤 밸런싱, 언밸런싱의 관계 속에서 지금 세계 경제의 패권이 바뀌는가, 지금 요 말씀을 학자로서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저는 그 두 분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첫째, 페트로 위안화의 이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미국이 조금은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두 번째, 이 사우디, 이란, 중동이 과거에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마저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고 사우디도 약간 비껴나고 앉았고, 그러면 이게 석유는 중요치 않은가라고 생각했다가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 석유, 셰일가스 미국이 더 많아. 캐나다 풍부해. 미국 다 쓰고 나면 캐나다에서 쓰면 돼. 노동력 멕시코에서 끌고 올라오면 돼. 우리 미국 혼자 거대하게 살아가도 되는 섬이야. 이게 이제 지오그래피컬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는 걸 마지노선으로 쳐놓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냐. 저번에 우리 전병서 소장을 제가 모셨는데 전병서 소장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다. 하나,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메모리, 이게 아니고 엔비디아 애들이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 배터리, 그 다음에 5G, 그러니까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통신 정보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이 지금 중요한데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반도체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이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찍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배터리 안 된다. CATL. 망, 5G, 화웨이 장비 못 쓰게 할 정도로 미국은 익스체인지, 교환기 자초다 만들어내지 못한다. 웹 3.0 과연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모든 기술의 핵심 기술이 어디에 있느냐?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서 반도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건 아주 이제 마이크로한 전술 부분인데, 그러니까 두 교수님 말씀을 제가 상당히 옆에서 많이 배우는 와중에, 아까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윤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하시기 전에 두 분 교수님을 저 용산에 부르셔갖고 한번 과외 교섭을 받고 가셨으면 좋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미국에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는 그냥 이 1+1식으로 따라오게 만들고, 반도체에서 패블리스를 우리한테 좀 기술을 달라. 엔비디아의 기술을 다 주든지. 우리는 너희들 배신 안 하지 않냐. 일본은 배신을 했다. 너희들 진주만도 갖다 퍼부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배신한 적 없다라고 하든지, 그런 좀 우리의 전략적인 뭔가가 국민들에게는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읽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저 밑단에 두 꼭지 가지고 사는데도 PPP 수준으로 4만 달러씩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끌어올려서 상단에 있는 반도체 기술이나 배터리 기술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6만 불, 7만 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수를 놓을지를 두 분 교수님을 좀 불러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예. 핵심 프라임 스태프들이 예.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미국하고 손잡아야 하는지를 나는 모른다고 봐요. 학점을 주시면 몇 학점 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D.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예. 가장 그 필요한 부분, 가장 공생 협력을 해야 할 것을 잘 아는 부분이 네. 기업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쪽에서도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윈윈의 그런 기업 관계를 알겠죠. 구축할 수 있는 네. 기업이 있을 거라고요. 있죠. 이번에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가서 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분야에 예. 예를 들면 한국의 A 기업과 미국의 B 기업이 네. 앞으로 30년 동안 네. 기술 협약을 하고 부품 그렇죠. 공급을 한다는 네. 이런 구체적인 그렇죠. 그런 딜이 이루어질수록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렇죠. 캐파가 예. 있냐 이쪽에 있냐. 난 그게 근본 질문이라서 예. 뭐 대통령하고 가서 뭐 MOU를 하고 나 그런 거는 MOU 는 한두 번 해봤나요? 예. 해봤잖아요. 쓸데없는 거고요. 그러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따라서 이번이 원앤 올리가 아니니까 네. 앞으로 한국 기업과 미국의 전략 기업이 계속해서 협력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떤 기술, 어떤 그 특허,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향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죠. 인적 교류나 자본 협력을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그 아젠다를 네.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신 교수님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네, 예. 좀 말씀을 하자면은요. 예. 첫째는 제 경험,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기재부라든가 네. 산자부라든가 관료들을 좀 이렇게 일본 몇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왜 그걸 접촉했냐면은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산업 정책 같은 거를 이렇게 표방하고 네.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DNA 육성 뭐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플랫폼 육성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데 예. 근데 그래서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모르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뭐 자문을 청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더만은 쟤 만나서 얘기 듣고서는 자기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 이런 얘기 같은 거 제가 그때 보고서 관료 공무원들이 지금 산업 생태계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첫째 그거 이제 그거고 예. 저는 그게 크게 안 바뀌었다고 봐요 지금요. 네. 윤석열 정권이 바뀌어서도요. 그러면 이제 둘째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 이 소위 어공들, 예. 어공들도 마찬가지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네.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해 9월 달에 여러분들 아마 저기 뉴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삼성의 반도체 부문의 네. 사장그 양반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미국이 작년 8월 달에 어쨌든 간에 이 법이 반도체 과학법이 통과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삼성에서 무슨 신호를 SOS를 보냈냐면 삼성은 중국 포기 못 한다. 네. 근데 이거는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공개적으로. 근데 정부는 그 이후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할 일이다. 이게 우리 정부의 저거더라고요. 예? 참 그거 보면서 저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깝깝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럽니다. 지금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보세요.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이 트럼프 때 화해를 친 이유가 그 소위 말해서 동양 비백인권에서 반도체 아까 산업 생태계를 얘기했잖아요. 소위 팹리스 부분, 설계하는 부분. 이 부분에 아시안 기업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요. 없었는데 화웨이가 여기를 들어가 버렸다고. 화웨이가요. 그래서 중국이 팹리스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어쨌든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세계 지금 그러니까 보게 되면 뭐 대만 다음은 있지만 우리보다 높아요 오히려 팹리스는요. 네. 중국이요. 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걔네들은 왜 거기로 진출했느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반도체가 이게 굉장히 필수 산업인데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팹리스 만들게 되면 파운드리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육성이 되어지게 되고 근데 얘네들이 급하게 서두르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메모리 기술이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중국이 아직도 그 기술의 격차 속에서 삼성과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픈 부분이야.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한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인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짧은 시간에 대체할 수 없는 미국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이.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그 저기 저 칩스에서 그 내용들 보게 되면은 네. 삼성 반도체 기술 다 저기 저 공개하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 버는 것도 공개하라는. 다 이거 돈뿐이 아니라 다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빨가벗 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대만의 TSMC가 잘 보세요. 중국의 생산 공장 짓는 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대만의 TSMC는 더군다나 뭐냐면 미국의 팹리스들이 주요 고객들이라고. 근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기술 다 가져가겠다니까는 공짜로 갖다가 하겠다니까는 얘네들 그러니까 주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삼성이 지금 메모리에서 지금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파운드리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메모리 안 팔어. 못 팔게 돼버렸어. 그럼 팹리스 정도는 얻어내야 될 게 아니, 파운드리 정도는 얻어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미국한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빈 방문한다고 하지만은 뉴욕타임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요? 아니,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 대가로 지금 네. 국빈 초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초청하는 거다 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러니까 TSMC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반도체하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목 타면서 정부가 좀 뭐 좀 해줬으면 약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해서 산업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하고 산업계하고 네.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머리 맞대야 되는 부분이잖아. 이건 고전적인 얘기잖아, 이건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상태 속에서 지금 아까 이제 내년도 선거 미국 대선을 얘기하셨는데 오바마가 정권 잡을 때 뭘 약속했냐면요.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500만 개가 어디서 나온 수치냐면요. 2000년부터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그냥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급락하기 시작해. 물론 70년대 말부터 서서히 줄어들긴 했지만은 2000년 이후에 그냥 아주 급락을 해요. 네. 그게 날라간 게 500만 개예요. 그게요. 네. 날라간 게 500만 개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때까지 제조업 일자리 증가율이 있을 게 아닙니까? 네. 바이든이 지금 뭐냐면은 팬데믹 직전 수준 정도 회복한 거예요. 제조업 일자리를.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제조업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트럼프가 항상 치고 나온 게 그거거든. 그럼요. 그렇잖아요. 화이트 칼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와가지고 블루 칼라. 예.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간에 니네들이 와가지고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도 조건도 그게 나왔잖아요. 일자리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해 12월 달 기준으로 25만 4천 개가 지금 그러니까는 부족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더 못한 거야 지금. 지는 500만 개 만들겠다고 저기 공약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 속에서는 이게 선거 벌어지게 되면 트럼프가 치고 나올 거라고 그러요. 그러니까 분명히 치고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 속에서는 한국 불러다가 일자리 만들고 저거 하는데 얼마나 이쁠 거예요. 그 이쁨을 받는 한국이 뜯어내는 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그냥 SOS 치고 아우성 치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우리 최 교수가 삼성을 그렇게 이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굉장히 놀랍긴 하네. 뭘 놀라기는요. 저기 무슨 국가 경영 저기 가는 사람.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아니,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 엣지도 그렇고 다 어려워. 반도체가 우리나라 어쨌든 상징적인 산업 아닙니까? 근데 예. 거기서 경계현 사장이네. 경계현 사장이 예?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SOS를 치더라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그 정도 SOS를 칠 정도면 저는 생각한데 배는 저만치 떨어져 가서 헤엄을 그렇지. 치고 아무리 간다 해도 뭐 그거는 게임은 끝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의 이 세계의 판도를 읽어나가는 그런 비전이나 직관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두 분 교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제가 중간에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진짜 걱정하시는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른 나라의 환율은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가고 앉았고 이게 그러면 1,300원이 아니라 지금 1,200원대로 떨어져야 되는 마당에 1,300원 올라가는 거는 또 왜냐.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다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총선도 문제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정치적 이야기는 안 하고 가려고 하는데 경제 이슈는 늘 정치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러면 가셔서 삼성전자, LG, 뭐 NJ 에너지 솔루션이죠. LG화학 또 현대차문, 기아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 인사들도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가서 앞으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의 요청 사항인데 이거 좀 해주라. 내 국빈 초청 온 거는 별로 중요치 않고 우리 기업들하고 실무회담 좀 뒤에서 클로즈 도어 문 딱 닫고 요것만큼은 좀 해줘라. 그래야 내가 면이 설 거 아이가 설명해 줄 거 아이가 이게 참다운 건 건데 IRA 법안 떡 들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하나도 혜택 못 받았어요.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SK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 100개 들고 항복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뭐 더 이상 얻어낼 것도 없고 합의할 것도 없다 이 내용 아닙니까? 뭐 얻어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예. 뭐 그런 있겠죠. 그 어그리먼트들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네. 이거 미국이 부르는 거다. 예. 그 미국의 파티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네. 부합하는 네. 예를 들면 뭐 A라고 하는 지역에 뭐 3,000명을 고용하는 뭐 공장을 더 짓겠다는 이런 계약을 네. 우리가 사인할 가능성이 크고 더 크죠. 그럼 우리는 얻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얻는 것은 예를 들면 인천 자유무역 지역에 네. 미국의 무슨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받아서 올지는 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가는 걸로 보면 그런 게 있긴 있을까? 저 그런 면에서 기대하기는 네. 자유무역 지구가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 많은 자치구마다 지역에, 다 했죠, 거의. 예, 네. 그 많은 지역에 미국의 유수 기업이 네. 투자를 하도록 예. 유치하는 예. 그런 성과들이 저 이번에 많이 나와줘야 예. 한미 정상회담에 걸맞는 결과다. 예. 그걸 우리가 지켜보자는 거죠. 지금 신 교수님이 아주 교과서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예. 아까 제가 TSMC 얘기를 했는데 TSMC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지금 대만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지만 타이완을 활용하고 있지만은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 자기들 의도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TSMC는 뭐 아주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카드로까지 저는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렇죠. 생산이 이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걸 지금 일본한테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하고 지금 협력하면서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믿음도 가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이익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니까는 중국과의 이 대립 속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TSMC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네. 지금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빈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빈 공간을 왜 일본이 가져가야 되냐고. 반도체에서 더군다나요. 예? 근데 저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두 가지에 제가 추측해 볼 때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국정 운영하는 담당자다. 둘째 네.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큰형님이 그러니까 말을 하면 다 그냥 거기 따라가야 된다. 이렇지 않은 이상은 설명이 안 되어져.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에 네. 뭐 TS하고 손잡든 아니면 뭐 미국하고 손잡든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그 섬 안에 네. 생산 기지를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 아이디어는 난 두 가지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봐요. 예. 하나는 일본의 금융력이 대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예. 일본 정부의 도움 없이 예. 일본 금융기관들, 증권회사나 예. 은행들이 충분히 파이낸스 할 수 있는 파이낸스의 저력이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일본에 모자란다는 그게 모자란다.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94년도 5년도에 일본이 디램 생산을 포기했을 당시에 예.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예. 앵화가 79엔까지 내려가는 거였어요. 예. 이게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0엔 하던 놈이 몇 년 사이에 그저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거치면서 예, 예. 이게 79엔까지 갔거든요. 예. 이래서는 도저히 생산에 생산성이 없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게 환율이 앵화 환율이 작년 가을만 해도 그렇죠. 145엔까지 올라갔다면 이러면 충분히 삼성하고 붙어볼 만하다. 우리가 기술이 없냐 돈이 없냐
뭐 갚냐.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삼성이 진짜 경쟁자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네. 중국이 아니라 네. 일본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앞으로 일본이 그 환율 140엔 네. 그다음에 엄청난 자금력 네. 그리고 미국하고 손잡고 아시아의 중국을 제조업에서 견제할 수 있는 슈퍼 파워로 만든다라고 하는 전략에서 놓고 보면 한국이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네. 일본의 부상이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정보를 도감청했다. 이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관심 가지고 흥분할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가 미래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무엇을 줘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더 중요한 언론이 다뤄야 될 내용이고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방금 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 만들고 그다음에 프라자 합의 만들고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와 대만으로 뿌려졌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 엔화가 환율이 과거에 프라자 합의에서 45% 절상했던 순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우리도 이제 배터리 할 수 있겠네. 파나소닉이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배터리 공장 짓고 있거든요. 자, 배터리 들어오고 반도체 패블리스 들어오고 여기 또 설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가능성을 놓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야, 이보시오. 우리는 대만하고 다르지 않소. 중국의 100% 지분을 갖고 간 거는 메모리고 비모리는 우리는 DMZ 안에서 당신들이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평택에 공장 지을게 하면 우리한테 힘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일본 아까 내가 지적을 못했는데 돈이 없을까요? 일본이 돈도 있고 예. 그다음에 환율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예. 반도체 생산 장비 생산 그럼요. 능력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예. 일본은 이제 아빠 진짜 반도체 부분에서는 슈퍼 파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견제할 나라는 그렇죠.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일 감정에서 우리가 막 흥분하고 일본의 뭐 독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쟁력을 우리가 반감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어떻게 회유해야 되고 이 내용이 없다. 근데 미국을 바로 회유 못하면 EU를 가지고 이용을 하든지 대만을 가지고 이용을 하든지 뭔가를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아유 참 깝깝하네. 우리나라예요. 저는 이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제1의 목표는 뭐냐? 예. 국위가 아닙니까? 그렇죠. 한미 동맹은 네. 그 밑에예요. 수단이죠. 수단이죠. 국익을 관찰하기 위한 네. 수단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 한미동맹을 매일 위에다 놓게 되면은 이게 안 풀어진다 이거예요. 네. 네? 이거 안 풀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 수단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하고 네. 한국의 국익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한국한테 요구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얘들도 그럼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한테 한국의 적이 미국의 적이냐 네. 이걸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그걸 챙겨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 그러니까 가장 제1의 목표라는 이 개념이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기본 ABC 아닙니까? ABC 중에 ABC. 네? ABC 중에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가고 우측으로 또 일본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1년 동안 제조업의 어떤 그런 생산 능력을 갖추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 1년 동안 그 한일 간의 엔화 환율하고 원화 환율의 급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네. 지금 일본의 한국 그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네. 나는 그래서 1년 동안 정부가 뭘 바뀌어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 1년 사이에 주변 환경이 너무나 빨리 바뀔 것 같아서 네. 그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세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 지금 지오그래픽 프래그멘테이션, 지역적 분화가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최고인 교수님께서 그 분화의 트리거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있었다.
소위 말해서 제조업 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무시해오던 미국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후속적인 금융이나 여러 산업들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옥죄기 시작하는 마당에 그중에 우리나라 그것도 저 끝에 있는 밑단 다운스트림의 밑단에 있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를 불러서 국빈 정상회담을 한답시고 불러서 우리를 옥죄는 것은 우리로서는 국가의 이해관계, 국익에 어떠한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고 언론조차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국민은 그저 도감청이 흥분하고 독도 영유권에 흥분하지만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딱 그겁니다. 일본 견제해야 된다. 어떻게 견제할래? 기술력이 있냐, 돈이 있냐, 뭐로 견제할 거냐. 미국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무엇을 얻어낼 거냐. 생각해봐라. 한번 이거를 알고 가달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 뭐 짧게 한 3분씩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가시는 늘공과 어공들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죠.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떠나서 논하는 어떠한 주제도 우리는 관심 받기다. 네, 첫 번째로 미중 간의 전쟁은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질 때까지 저는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미중 간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과 손을 엄청나게 지금 잡고 있다. 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 국제무역 질서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국익이 중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국익을 챙길 것이냐. 저는 첫 번째가 네. 일본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라. 네. 일본을 그리고 너무 배척하지 마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국민성적인 이런 장점을 빨리 우리가 습득을 해서 그에 못지않는 우리의 강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네. 아까 한미 동맹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국익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국하고의 협상이나 관계에서 굴종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는 저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네. 따질 것은 따지고 네. 커튼 쳐놓고 뒤에서 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도청 사태가 터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일부 청와대 분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줘야 된다. 네. 세 번째는 네. 우리가 반도체 그러지만 사실상 이번에 반도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TSMC나 또는 다른 쪽에서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저는 삼성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이게 배터리든 자동차든 뭐든지 간에 저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정부가 아까 어공이든 늘공이든 간에 기업의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 되는가. 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 교수님. 저는 짧게 가겠습니다. 신세동 교수님이 일본 말씀하시는데 지금 미국의 전략은 그거 아닙니까요? 이제 유럽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유럽의 G5들 전통적인 소위 그게 이제 유럽 연합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표현되지고 있는 그들의가 힘을 합치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왔던 거 아닙니까? 거기 해오는데 아시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일본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G7 가지고 안 된다. 인식하는 거는 미국 워싱턴 정가에 있는 미국에 있는 소위 엘리트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제가 파악하는 거는요. G7 가지고는. 그걸 실제로 보게 되면 지난 20년간에 G6가 GDP에서 전 세계 GDP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요? 쟤네들 그러니까 이 아웃데이티드 올드 그룹들이다 이런 식으로 무시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이제 했듯이 그러면 이제
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아세안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미국이 한국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만 가도 되면은 못하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겠어요. 인태 전략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뭐 미국의 의도만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중국은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중시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가 그렇다고 미국 말대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미중 간의 싸움에서 저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피 터지고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은 저는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비극적이거든. 그 결과는요. 너무 비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이제 사실 그 비극의 현장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건 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걸 중간 파워 국가에 이 포지션을 그러니까 하려고 해야 된다. 사실 인도나 아세안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미국한테 저는 그다음에 일본이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규모로 보니까 이제 그렇다 치지만은 저력이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일본이 반도체가 왜 실패한 겁니까요? 일본은 산업화할 때 모방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서구라든가 미국에 애들이 하는 거를 독일, 영국 이런 걸 모방한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미국 거 모방을 하듯이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도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생태계가 경제 생태계가 이동하는 속에서 일본의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메모리에 치중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일이 충격도 있었지만은 일본은 그러니까 메모리에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다가 미국은 그 당시에 어디로 튀었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을 메모리를 그러니까 좀 제압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서 미국은 뭐냐 그 당시에 이미 팹릿을 튀어가고 있었어요. 팹릿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저거예요. 사고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개발한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일본의 NTT예요. 근데 NTT가 지금 일본의 스마트폰이 지금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바일 생태계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능력이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일본이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이 많고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근데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능력이 없다. 한국은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뒤늦게 일본보다 뒤처지는 상황 속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제조업 생태계가 굉장히 자기 완결성이 부족해서 결여되어 있었다. 근데 그걸 지금 그러니까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지금이 그러니까요. 미국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네? 미국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은 그러니까 기업가적인 사고에서 당연히 그게 나온 게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메모리 하다 보니까는 메모리가 이게 너무 변동성도 크고 수입도 별로 도움이 안 돼. TSMC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파운드를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삼성이요. 예? 그러면 삼성은 그 현장에 있다 보니 그걸 아는 거예요. 반도체 생태계 저거를요. 근데 정부는 모르는 거야.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그러니까 과제들 생태계 완결성을 만드는 것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기업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공감대가 만들어져야지만이 국가 전략이 나오는 거라고요. 국가 전략이 나오는 건데 그 속에서 저는 뭐냐면은 일본은 일본대로 한계도 있고 지금 대만대로 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중간 파워 국가 대만은 중간 파워 국가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 파워 국가의 입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속에서 지금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추락할 수밖에 길밖에 없죠.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똑같은 말씀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 대기업에 있을 때 그 대기업은 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라든지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게 하나의 원칙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싶어서 나중에 회사를 나오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100년 된 물론 산업화가 많이 늦었습니다. 식민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7개 정도 있더라고요. 일본은 39,0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산업 생태계의 어떤 취약성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저력은 또 일본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이러한 일본의 역량을
우리가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다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한 발 앞서서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져와야 된다. 그 점을 아마 두 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해관계, 국민의 모든 행복과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5년마다 정부는 바뀌지만 국민과 기업은 5년 이상의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또 다른 하나의 국가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생태계 속에서 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미래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적인 전략과 전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 국민들의 배부름과 등이 따뜻함을 느끼는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는 영원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도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학자분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에서 이 두 분 꼭 가시기 전에 한번 초대하셔서 말씀 듣고 가시는 것도 어떻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